새벽 3시 손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할머니, 살려주세요. 편의점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23 손녀. 그 옆엔 손녀가 3년간 모은 통장을 들고 웃고 있는 친엄마. 지우야, 이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내가 희생해야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손녀가 평생 이 집에서 죄인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10년 전 빼앗긴 내 손녀를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박정혜는 작은 분식집 카운터에 앉아 김밥을 썰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이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키운 아들도, 그 아들이 떠난 후 홀로 키운 손녀도 모두 이 가게에서 자랐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 긴 생머리에 깡마른 몸, 낡은 배낭을 맨 모습.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정혜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우야. 지우였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손녀였습니다. 정혜는 급히 카운터를 나와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정말 너니? 우리 지우 맞니?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13살의 엄마를 따라 이 동네를 떠난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손녀. 정혜는 얼마나 이 아이를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손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녀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어색하게 손만 잡았습니다. 앉아, 앉아. 뭐 먹을래? 떡볶이 좋아했잖아. 할머니가 해줄게. 정혜는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고춧가루를 쏟을 뻔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손녀.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정혜는 손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손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똑같네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변화를 안 좋아하거든. 정혜는 떡볶이를 손녀 앞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엄마랑은 잘 지냈고? 손녀는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네, 잘 지냈어요. 엄마도 잘 지내시고요. 하지만 그 대답은 너무 빨랐고 너무 짧았습니다. 정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떡볶이를 먹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왜 온 거야? 할머니 보고 싶어서? 손녀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학교가 이쪽이라서요. 근처에 왔다가 들렀어요. 대학생이 됐구나. 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벌써 대학생이라니. 어느 학교 다니니? 시립대요. 경영학과요. 그래, 잘 됐다. 공부 열심히 해. 정혜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손이 아니라 고생한 어른의 손 같았습니다. 지우는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수업 있어서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손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혜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정혜는 손녀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떡볶이 값은 5,000원인데 손녀는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간 것입니다. 정혜는 그 돈을 집어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왜 저렇게 서먹할까? 왜 할머니 눈을 안 쳐다볼까?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차가운 손, 말라깽이 같은 몸, 그리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 모든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손녀가 10살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손녀의 모습.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랑 똑같은 분식집 할 거예요. 그때 손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손녀는 그때의 밝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매번 짧게 들러서 떡볶이나 김밥을 먹고 갔습니다. 정혜는 손녀가 올 때마다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음식값보다 많은 돈을 놓고 갔습니다. 어느 날 정혜는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요즘 뭐 하시니? 손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재혼하셨어요. 새아버지랑 잘 지내세요. 재혼이라는 말에 정혜는 놀랐습니다. 그래, 새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좋은 분이에요.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하지만 손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외운 대사를 읊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더 묻고 싶었지만 손녀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아르바이트 시간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니? 네, 편의점에서요. 정혜는 손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힘들면 할머니한테 말해. 알았지? 손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또다시 10,000원을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정혜는 그 10,000원짜리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번 돈. 그 소중한 돈을 왜 할머니 가게에 이렇게 쓰는 걸까? 거스름 돈을 안 받아가는 이유가 뭘까? 정혜는 그날 저녁 옛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옛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지우 할머니. 옛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요즘 내 가게에 자주 오는데 얘 괜찮은 거 맞니? 좀 말라 보이고 피곤해 보이던데. 옛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우 공부하느라 바쁜 거예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정혜는 참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머니인데 걱정되잖니. 혹시 지우가 무슨 어려운 일 있는 거 아니니?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지우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우는 이제 제 딸이니까 제가 알아서 키울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옛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손녀의 불안한 눈빛, 모든 게 불길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지켜볼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10년 전처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손녀가 가게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손녀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정혜는 그 시간이 되면 미리 떡볶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단맛이 강한 떡볶이.
하지만 손녀는 매번 절반도 먹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할머니, 배불러요. 미안해요. 손녀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손녀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5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고 들어온 손녀의 모습에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왼쪽 팔목에 시퍼런 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야, 팔이 왜 그래? 정혜가 손녀의 팔을 잡으려 하자 손녀는 재빨리 팔을 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요? 편의점에서 물건 나르다가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 멍은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잡혀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손녀를 자리에 앉히고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엄마나 새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니?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다들 저한테 잘해주세요. 하지만 손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힘든 거 있으면 할머니가 도와줄게. 손녀는 젓가락을 놓고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100만 원만요. 꼭 갚을게요.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3 대학생이 100만 원을 빌려달라니. 무슨 일이니? 왜 돈이 필요한데? 손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새아버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대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다 드렸는데 부족하대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빌리면 안 될까 해서요. 정혜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번 돈은 내가 쓰는 거야. 엄마 사업은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지.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려야 해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손녀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 손녀가 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까? 정혜는 지갑을 꺼내 100만 원을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근데 지우야, 이건 내가 갚을 필요 없어. 할머니가 그냥 주는 거야.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꼭 갚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손녀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혜는 손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옛 동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전 손녀가 떠나기 전까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나야. 아이고, 정혜야. 오래간만이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정혜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혹시 우리 옛 며느리 소식 들은 거 있니? 재혼했다는데 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친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 집 말 많더라. 새 남편이 사업한다고 돈 펑펑 쓰는데 번번이 망하잖아. 그래서 지우한테 손 벌린다는 소문 있어. 지우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 다 빼앗아 간대.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지우 그 애 불쌍하다고들 하더라. 전화를 끊은 정혜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번 돈을 빼앗아 간다니. 그것도 친엄마가. 정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손녀가 아르바이트 한다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편의점은 대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손님인 척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지우라고 아르바이트 하는 애 있나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우 알아요.
성실하고 착한 애죠.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우 할머니인데요. 얘가 요즘 어때요? 힘들어하는 것 같던가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한 달에 20번 넘게 나오거든요. 학교 끝나면 바로 와서 새벽까지 일하고요. 정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20번 넘게라니. 그럼 거의 매일 일하는 거잖습니까? 네, 그리고 급여를 타면 바로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더라고요. 가족 통장인가 봐요. 주인의 말에 정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우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요. 정혜는 계산했습니다. 120만 원을 매달 가족한테 보낸다면 손녀는 뭘로 생활하는 걸까? 정혜는 편의점을 나와 대학교 쪽으로 걸었습니다. 캠퍼스를 걷다가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과외 구함, 식당 서빙, 전단지 돌리기. 그중 하나에 손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 연락처까지 함께. 손녀는 편의점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는 그 전단지를 떼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저녁 먹었니? 손녀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직이요, 할머니.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혜는 참고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 매일 일하니? 몸은 괜찮아? 손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튼튼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주말에 할머니 집에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손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주말에 아르바이트 이틀 다 잡혀 있어요. 다음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녀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할머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지우를 구할 수 있을까? 정혜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손녀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 그래야 손녀를 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정혜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한 달에 버는 돈 120만 원. 전부 가족 통장으로 송금. 팔목에 멍.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 매일 아르바이트. 다른 일자리까지 구하려는 시도. 정혜는 적으면 적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학대였습니다. 친엄마가 딸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반드시 구해낼 거야. 10년 전엔 할머니가 무력해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할머니가 싸울 거야. 정혜는 그렇게 다짐하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증거를요. 정혜는 옛 며느리의 주소를 알아내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친구 순자를 통해 알아낸 주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정혜는 토요일 오후 손녀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을 골라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의 20층. 정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옛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펌을 한 머리,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정혜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정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우 얘기 좀 하려고 왔어. 들어가도 되겠니? 며느리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큰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혜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왜 손녀한테 돈을 뜯어내는 걸까?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지우가 무슨 일이라도 일으켰나요?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다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뭐가 궁금하신데요? 정혜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우가 번 돈 다 너희한테 주고 있다며?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세요? 정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관없을 리 있니? 지우는 내 손녀야. 20세 내가 학교 다니면서 매일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왜 너희가 가져가?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지우는 제 딸이에요. 제가 키웠고요. 지우가 저한테 돈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효도잖아요. 정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효도가 아니라 착취지. 지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팔에 멍까지 들고 다니던데 그것도 내가 한 거 아니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지우를 때렸다고요? 바로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며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새아버지였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지우 친할머니세요. 새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정혜는 새아버지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사업한다며 그 돈을 지우한테서 받는 거요? 새아버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사업 자금을 지우한테 받는다고요? 정혜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한 달에 120만 원씩 벌어요. 전부 가족 통장으로 보내고 있고요. 게다가 나한테 100만 원까지 빌려갔어. 당신들 사업 자금 때문이라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오? 새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지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강요한 적 없어요. 자발적이라고? 정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0세 내가 자발적으로 매일 새벽까지 일하면서 번 돈을 전부 부모한테 준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새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 저희 집안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지우는 이제 어른이에요. 정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섭이 아니야. 내가 지우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지우가 너희한테 학대당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학대요? 제가 제 딸을 학대한다고요? 어머님, 지나치세요. 저희는 지우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왜 지우 팔에 멍이 들어 있어? 정혜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지우가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혜는 며느리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나도 다 알아. 지우가 10년 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내가 지우 키우겠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내 딸이니까 내가 키우겠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믿었어. 내가 지우를 잘 키울 거라고. 근데 뭐 했어? 지우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생활이 힘들었고 지우가 도와줘야 했어요. 그럼 지우는 어떡하고? 정혜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23이야.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야. 근데 매일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너희 빚이나 갚고 있잖아. 이게 부모가 할 짓이야? 새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그만 가주시죠. 저희도 할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정혜는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참지 않을 거야. 지우를 이대로 둘 수 없어.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지우는 법적으로 제 딸이에요. 어머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혜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지우를 구해낼 거야. 설령 그게 너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 되더라도. 정혜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우를 뭘로 보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 돈벌이 기계로 보고 있잖아. 정혜는 로비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느리 말대로 법적으로는 지우가 며느리 딸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정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 상담 받고 싶은데요. 성인 자녀가 부모한테 금전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학대나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혜는 상담원과 3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통화를 끝낸 정혜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지우의 통장 거래 내역. 둘째, 지우가 받은 폭력의 증거. 셋째, 주변 사람들의 증언. 정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만 모으면 지우를 구할 수 있다고. 그날 저녁 정혜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손녀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할머니. 정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혹시 내일 시간 있니? 할머니가 밥 사줄게. 손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내일 아르바이트 있어요. 정혜는 참고 말했습니다. 그럼 점심때는 잠깐만이라도. 손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오늘 내 집에 갔었어. 손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가 우리 집에요? 왜요? 정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 보여서.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갔어. 손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지 않아.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넌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을 전부 엄마한테 주고 있어. 그게 괜찮은 거니? 손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니? 정혜는 물었습니다. 정말 내 의지로 하는 거야? 손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손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냥 내버려둬요. 저 괜찮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혜는 휴대폰을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정혜는 노트를 펼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증거를 모으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손녀를 구해내겠다고. 월요일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녀의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손녀가 무슨 수업을 듣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캠퍼스에 도착한 정혜는 학생식당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손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시 30분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혜는 그 사이에서 손녀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손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으로 가지 않고 도서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혜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손녀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그게 점심이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데 손녀는 찬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김밥을 절반쯤 먹다가 남은 것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손녀를 지켜봤습니다. 손녀는 2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손녀가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정혜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손녀는 학교 근처 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학원 건물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손녀가 나왔을 때는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홍보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정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녀는 거절당해도 웃으며 다음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1시간, 2시간. 손녀는 쉬지 않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손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편의점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녀는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물건을 스캔하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을 때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손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외에는 계산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시가 넘어서자 편의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교대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손녀는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혜는 재빨리 카페를 나와 손녀 뒤를 따라갔습니다. 손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손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손녀는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정혜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손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는 뒷좌석에서 손녀를 지켜봤습니다. 손녀가 내린 곳은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니었습니다. 정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가 엄마와 다른 곳에 사는 걸까? 손녀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손녀가 멈춘 곳은 낡은 2층 건물의 옥탑방이었습니다. 외벽이 금이 가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손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강남 고급 오피스텔에 살면서 딸은 이런 곳에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낮에 보니 더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1층 세탁소 주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2층 옥탑방에 사는 학생 아세요? 세탁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지우 말씀하시나 봐요. 착한 애죠. 정혜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지우 할머니인데요. 얘가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요? 세탁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1년쯤 됐을 거예요. 처음 왔을 때 짐이 거의 없더라고요. 배낭 하나랑 이불 한 채. 그게 다였어요.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쫓아낸 거였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우가 참 불쌍해요. 맨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고요. 한 번은 계단에서 쓰러진 걸 제가 발견했어요. 쓰러졌다고요? 정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과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깨워서 방에 들여보냈어요. 그때 지우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거 맞죠?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녀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탁소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우 어머니가 가끔 오시는데 올 때마다 지우가 우는 것 같아요. 벽이 얇아서 소리가 들리거든요. 왜 돈을 더 못 버냐, 게으르게 산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정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지우가 뭐라고 하던가요? 지우는 항상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다고, 더 노력하겠다고.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내 손녀가 1년 동안 저렇게 살았다니. 쓰러질 때까지 일하고 엄마한테 욕먹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정혜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로 돌아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신 거 증언서로 써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세탁소 주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럼요. 지우 도와주시는 거면 뭐든 하죠. 지우가 불쌍해서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정혜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정혜는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손녀가 다니는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우 급여 명세서와 근무 기록을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정혜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우가 부모한테 착취당하고 있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주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요. 주인은 컴퓨터를 켜서 지우의 근무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에 평균 23일 근무.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급여는 120만 원. 그리고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다른 계좌로 전액 이체되는 기록. 정혜는 그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정혜는 학원도 찾아갔습니다. 손녀가 전단지를 돌린 학원. 학원 원장에게 지우의 근무 기록을 부탁했습니다. 원장도 흔쾌히 보여줬습니다. 지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 급여는 50만 원. 이것도 전액 다른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정혜는 이 기록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오늘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세탁소 주인 증언, 편의점 근무 기록, 학원 근무 기록. 손녀가 한 달에 버는 돈은 총 170만 원. 그런데 손녀는 옥탑방에 살면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번 돈이 어디로 가는지 뻔했습니다. 전부 엄마에게 갔던 것입니다. 정혜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년간 총 2천만 원 이상 착취. 손녀를 집에서 내쫓고 옥탑방에서 살게 함. 과로로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함. 정신적 학대로 죄책감 심어줌. 정혜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 정혜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정혜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가 정혜를 맞이했습니다. 정혜는 준비해온 서류를 모두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세탁소 주인 증언서, 편의점 근무 기록, 학원 근무 기록, 손녀의 옥탑방 사진, 그리고 손녀가 1년간 벌어서 보낸 돈의 추정 금액.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정신적 학대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피해자인 지우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우 씨가 직접 고소해야 효력이 있거든요. 정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우가 동의할까요? 엄마를 고소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학대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감싸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가족이라면 더더욱요. 정혜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설득해야죠. 지우가 이대로 살 순 없잖아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우 씨를 설득하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정혜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손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아르바이트 있어요. 정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제발. 1시간만이라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손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6시에 할머니 가게로 갈게요. 저녁 6시, 손녀가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여윈 얼굴이었습니다. 정혜는 손녀를 안쪽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우동을 끓여왔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먹어. 손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우동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정혜는 손녀가 우동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며칠 전에 내가 사는 곳을 봤어. 손녀가 젓가락을 놓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 사생활을 왜 엿보세요? 엿본 게 아니야. 정혜는 손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녀는 손을 빼며 물러섰습니다. 지우야, 넌 옥탑방에 혼자 살면서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로 버티고 있어. 근데 엄마는 강남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이게 말이 되니? 손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1년 동안 2천만 원 넘게 벌었어.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니? 엄마한테 갔잖아.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정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관할 일이야. 넌 내 손녀야. 내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전 괜찮아요. 정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괜찮지 않아. 세탁소 아주머니가 말했어. 내가 계단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다고. 과로로 쓰러진 거라고. 손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정혜는 서류를 손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건 내 근무 기록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다 여기 있어. 손녀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정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널 지키고 싶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손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엄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정혜는 손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빠가 돌아가신 건 교통사고 때문이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손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고가 났다고.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화나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정혜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손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그건 거짓말이야. 정혜는 손녀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에 치였어. 내 잘못이 아니야.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정혜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손녀 아빠의 교통사고 기사. 상대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손녀는 그 기사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정혜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엄마가 널 통제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손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10년 동안 죄인처럼 산 게 다 헛된 거예요? 정혜는 손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손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손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혜가 뒤를 쫓았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하지만 손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정혜는 숨이 차서 더 이상 쫓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말한 걸까? 지우를 더 상처 주지 않았을까? 그날 밤 정혜는 손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급하게 말했어. 하지만 할머니 말이 다 사실이야. 제발 연락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손녀의 옥탑방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있으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세탁소로 내려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우 봤어요? 어젯밤에 들어온 건 봤는데 오늘 아침엔 못 봤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혜는 걱정된다는 말만 하고 다시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심때가 되어서야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손녀는 정혜를 보자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정혜는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어제 너무 급하게 말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널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야. 손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생각 좀 해봤어요.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혜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뭘 생각했는데? 손녀가 고개를 들어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정혜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는 제 엄마예요. 제가 엄마를 고소할 순 없어요. 정혜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번엔 손녀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천천히 생각해. 할머니가 기다려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더 이상 엄마한테 돈 보내지 마. 그리고 할머니한테 와서 밥 먹어. 알겠지? 손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정혜는 손녀와 함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녀에게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고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손녀는 국밥을 먹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도 손녀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우가 진실을 알았어. 이제 조금씩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정혜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녀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손녀를 지키기 위해 정혜가 얼마나 큰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은 곧 시작될 일이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정혜와 손녀는 그 짧은 평화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손녀가 정혜의 가게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가게 안쪽 작은 방을 손녀에게 내어줬습니다. 손녀는 처음엔 미안해하며 사양했지만 정혜가 강하게 권유해서 결국 옮겨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손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침 손녀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손녀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좋아서 하는 거야. 정혜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는 예전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지만 학원 전단지 일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번 돈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고 자기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손녀가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환한 얼굴로 들어온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우야, 거기 있지? 나와. 당장 나와. 손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며느리는 손녀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돈을 안 보내? 일주일 동안 한 푼도 안 들어왔어. 정혜가 며느리와 손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지우 팔 놔. 며느리는 정혜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이 지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우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보내고. 어머님이 뭐라고 한 거죠? 정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우한테 진실을 말해줬을 뿐이야. 지우 아빠 사고가 지우 잘못이 아니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우는 제 딸이에요. 제가 키웠고 제가 교육시킨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세뇌지. 정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지우한테 거짓말을 해서 죄책감을 심어줬어.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거야.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뜯어냈다고요? 지우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안 그래, 지우야? 며느리가 손녀를 쳐다봤습니다. 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못 드려요. 저도 제 돈이 필요해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손녀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며느리는 한 발짝 다가가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 인생? 내가 무슨 인생이 있어? 넌 내가 만든 거야. 정혜가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우 앞에서 손대지 마. 며느리는 정혜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빠지세요. 이건 우리 모녀 문제예요. 모녀라고? 정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을 이렇게 대하는 게 모녀야? 며느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우야, 새아버지가 또 사업 망했어. 빚이 500만 원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 저한테 어디 있어요?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대출 받아. 학생 대출 있잖아. 내 명의로 받을 수 있어.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전 아직 학생이에요. 대출 받으면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해요. 며느리는 손녀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우리 집 망해. 내가 그걸 원해?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밀어내고 손녀를 감쪽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23 애한테 500만 원 대출 받으라고?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대신 내주실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500만 원 주세요. 정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한 푼도 안 줘. 그 돈은 또 새아버지 사업에 들어갈 거잖아.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지우가 내야죠. 가족이니까. 며느리는 손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따라가자. 손녀는 할머니 뒤로 숨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전 안 갈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며느리는 손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정혜가 막아섰습니다. 안 돼. 지우는 여기 있을 거야. 며느리는 정혜를 밀쳐내고 손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우야, 당장 가자. 내가 집에 안 오면 너 아빠 제사 지내지 마. 손녀는 울면서 저항했습니다. 엄마, 놔주세요. 아파요. 하지만 며느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혜가 며느리와 손녀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고 며느리는 손녀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손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딱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녀는 뺨을 감싸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정혜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가. 정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며느리가 정혜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 그리고 다시는 지우 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뭔데 명령해요? 지우는 법적으로 제 딸이에요. 그럼 법대로 하지. 정혜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야. 폭행죄로 신고할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폭행이요? 이게 무슨 폭행이에요? 그냥 교육이에요. 교육이라고 둘러대지 마. 정혜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진짜 경찰 부르실 거예요? 진짜야. 정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넌 지우한테 1년 넘게 폭력을 휘둘렀어. 그리고 2천만 원 넘게 착취했어. 다 증거가 있어. 며느리는 급히 가게를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가 문을 막았습니다. 어디가?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 며느리는 정혜를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정혜는 뒤쫓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손녀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저한테 손을 들었어요. 정혜는 손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엄마한테서 벗어나야 해. 할머니가 도와줄게. 손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혜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녀가 뺨을 맞은 것, 1년 넘게 금전 착취를 당한 것, 모든 증거가 있다는 것. 경찰은 손녀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손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당한 일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정혜가 손녀를 쳐다봤습니다. 손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고소할게요. 정혜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용기 냈어.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정혜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경찰이 떠난 후 정혜는 손녀와 함께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정혜는 손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자거나 말거나. 손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는 손녀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 며느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지우를 지킬 거야. 반드시. 정혜는 잠든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폭풍이 시작됐지만 정혜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손녀는 정혜의 가게에서 지내며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일은 계속했지만 이제는 번 돈을 자기 통장에 모았습니다. 정혜는 손녀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예상대로 며느리는 반격해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혜가 전단지를 떼어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자기 며느리를 학대하고 손녀를 꼬드겨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며느리가 동네 곳곳에 이런 전단지를 붙인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전단지를 구겨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계속 올까?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아침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침에 이상한 전단지 봤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정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제 손녀가 친엄마한테 학대당해서 제가 구해준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는 김밥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내내 다른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전단지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손녀는 정혜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정혜는 구겨진 전단지를 보여줬습니다. 손녀는 전단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할머니가 피해를 보시네요. 정혜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비겁하게 나오는 거지. 하지만 손녀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고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정혜는 손녀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넌 옳은 일을 했어. 두려워하지 마.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정혜와 손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며느리와 새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직 늦지 않았어. 고소 취하하면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낼 수 있어. 손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엄마. 저 이제 엄마 밑에서 못 살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후회할 거야. 정혜가 며느리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지우 협박하지 마.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딸의 도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정혜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1년간 2천만 원 이상을 강제로 가져갔고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세탁소 주인 증언서, 편의점 근무 기록, 학원 근무 기록, 손녀가 쓰러진 사실에 대한 진술서. 조정위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지우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우 씨가 옥탑방에서 혼자 살면서 끼니를 거르고 과로로 쓰러진 것도 아시나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성인 자녀라 해도 부모가 강제로 돈을 갈취하면 범죄입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 사업이 계속 망하고 빚이 쌓여서요. 지우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우 씨는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위원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어머니와 다시 살 의향이 있습니까? 손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는 1년간 착취한 2천만 원을 지우 씨에게 반환할 것. 둘째, 향후 지우 씨에게 금전 요구를 하지 않을 것. 셋째, 지우 씨는 할머니와 거주할 것.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한테 그런 돈 없어요. 조정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형사고소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새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새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할 상환은 안 되나요? 조정위원이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분할 상환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손녀는 정혜를 쳐다봤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네, 동의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엄마는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가 손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엄마 미안해. 손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저 이제 엄마 딸 아니에요.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돌아보지 않고 정혜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손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정혜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정말 잘했어. 손녀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혜도 함께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손녀.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정혜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손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았습니다. 가게 손님도 되찾아야 했고, 손녀의 상처도 치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손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혜가 떡볶이를 끓이고 손녀가 김밥을 썰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정혜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그럼 우리 힘을 합쳐서 이 가게 더 크게 만들어 보자. 손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 할머니처럼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정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하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는 이제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정혜는 잠든 손녀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하지만 사랑만큼은 아낌없이 줄 수 있어.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정혜는 불을 끄고 옆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보내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혜의 분식집은 예전보다 더 붐볐습니다. 며느리가 붙인 전단지 소동은 오히려 동네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정혜를 응원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습니다. 손녀 지우도 이제는 가게 일을 완벽하게 익혀서 정혜를 도왔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할머니와 손녀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흐뭇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가게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가게로 와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많이 끓일까요? 날씨가 추워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6개월 전 옥탑방에서 쓰러져 가던 그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지우 이제 완전히 요리사네. 정혜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저 졸업하고 나면 제대로 요리 배워서 할머니랑 같이 가게 키우고 싶어요. 정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가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특하구나. 할머니도 그게 소원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아버지들, 근처 직장인들, 대학생들까지. 가게는 금세 북적였습니다. 지우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정혜와 지우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매출 괜찮을 것 같아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손님들이 너 보러 오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할머니 음식이 맛있어서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정혜 사장님이신가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지역 방송국 PD예요. 할머니와 손녀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정혜는 명함을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방송이요? 저희가요? PD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혜는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으시면 저도 좋아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PD는 기뻐하며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2주일 후 촬영이 잡혔습니다. 촬영 당일 방송국 스태프들이 가게에 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고 정혜와 지우는 평소처럼 요리를 했습니다. 인터뷰도 진행됐습니다. 할머니, 손녀분을 구하기로 결심하신 순간이 언제였나요? PD가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우가 미역국을 먹으며 우는 걸 봤을 때였어요. 20회 전 제 딸이 그랬듯이 말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고.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도 옆에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PD는 지우에게도 물었습니다. 손녀분은 언제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셨나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법원까지 가면서 저를 지켜주셨을 때요.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게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일 수 있다는 걸요.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철수했습니다. 정혜와 지우는 다시 평소대로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이 감동했다며 댓글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정혜는 갑자기 유명해진 것이 어색했지만 손님들이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방송 이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방송 봤어요. 지우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정혜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 연결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지우는 정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께 제가 할머니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아니, 기적이었어요. 저는 평생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제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걸. 할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가 옆에 계시니까요.
정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방으로 가서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내가 있어서 할머니 인생이 다시 의미가 생겼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와 지우는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별 보여요? 지우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할머니 생각엔 저 별이 제 친엄마 같아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내 엄마는 분명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너를 잘 돌보고 있다는 걸 알고 안심하실 거야. 지우는 정혜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였습니다. 지우는 이제 악몽을 꾸지 않았고, 정혜는 더 이상 손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웃고 함께 일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함께 승리한 가족.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혜와 지우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꽃은 사랑으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영원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